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피체노정 그리고 순도노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영상 아카이브 연구중심의 신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록사진과 지도로 보는 피체 순도 노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피체 순도 노정이 단순한 이런 그 다크투어의 개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찾는 그런 길로서 우리가 다시 보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전체 강의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록사진과 지도로 보는 피체 순도 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체 노정과 순도의 노정을 주로 이제 기록했던 기록 사진이나 지도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들을 소개할 것인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체의 노정과 순도의 노정 동선 안에 그 피체 이전의 그런 행적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주의 정거론이라든가 이천 앵산동의 향화서리 설법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인데요. 저희가 지난 현장 조사 때 저희가 이런 공간들도 같이 조명을 했기 때문에 간간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서 그런 이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정거론 유적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의 정거론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주민들과 이 천도교에서 합심을 해서 이런 그 정거론 동학 유적지라고 하는 이 팻말도 세워뒀고요. 과거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바로 이천 식천의 설법을 말씀하셨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약 한 5, 6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도통을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 전수하시기도 했던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해월 선생님의 개인사로 보면 둘째 아드님이신 최동호 선생, 독립운동가 최동호 선생이 여기서 태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최동호 선생 같은 경우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이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이후에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던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해월 선생님의 피체되셨던 이 원주 송골의 원진녀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월 신사께서 1897년에 이곳에서 피체되시고 여주 관할을 거쳐서 한양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시는데 실제 이제 피체 노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 죄인으로서 오라에 묶여서 교회에 태워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 교사의 몇몇 자료들에 따르면 인근 둔둔리 나루에서 배를 이용해서 섬강을 따라 문막나루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둔둔리 나루, 지금은 이 묵게나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런 묵게나루의 그런 그 현장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주 송골에서부터 피체 노정이 시작되었다. 자, 이 사진은 원주 소초면에 있는 둔둔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둔둔리 나루는 바로 이 마을의 근처에 있는 이 곳이었기 때문에 이 둔둔나루, 둔둔리 나루 이런 표현들이 붙었지 않나, 그런 지명들이 붙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거처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원주 송골에서 이 해월 선생께서 이 계실 때 이 제자들인 김영국 선생이나 그리고 의암 선생께서는 주변 마을에서 기거를 하고 계셨는데 둔둔리에 거처하고 있던 의암 선생께서도 원주에서 해월 신사님께서 피체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원진여의 집으로 가서 송골 원진여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둔둔리 같은 경우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나 우리 동학천도교사에서도 이 둔둔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월신사께서 둔둔리 나루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 문막나루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막나루에서 잠시 황영식을 태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붙잡혀 있던 이치경 형제들과 황영식이 교체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치경 형제들이 정고론에 있을 때 이치경 형제들이 관에 붙잡히는 그런 이 계기가 바로 이 황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서 이치경의 아들이 황영식에게 당신 때문에 아버지와 삼촌이 붙잡히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가서 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출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영식이 이 문막나루에서 이치경 형제들을 대신해서 붙잡혔던 그런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식과 해월 선생님께서는 문막나루에서 여주 관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문막에 이 나루가 있었던 곳은 원래 문막나루는 매우 큰 물산이 집합되는 그런 중요한 강원 내륙의 물산 집합지로서 매우 중요했던 나루였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나루의 터는 찾을 길이 없고요. 예, 당시 이 일대가 문막에 나루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큰 표석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큰 홍수들을 겪으면서 이미 물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문막나루 근처에는 큰 제방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넓은 강포옥으로 거의 직선 형태로 섬강이 흐르고 있지만 물길도 일부 남아 있지만 과거에 해월 선생께서 피체되던 그런 당시에는 이 문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명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이 굽이치는 곳이니까 아마 지류가 구부러지는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희가 현지 조사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이 문막의 이런 그 지류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을 쪽에 산자락 밑으로 이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물굽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부합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곱게 제방이 잘 갖춰진 그런 이제 하천으로 바뀌어 있고 뭐 배가 운행한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자, 원주 문막리에서 황영식과 함께 해월 신사님께서는 배로 섬강을 따라서 남한강을 거쳐서 여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섬강이 남한강과 만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흥원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려 이후부터 조선의 거의 중후기까지 조선은 이 조창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조정에서는 이 조창제도를 운영하면서 강원도에서 매우 중요했던 조창 중에 하나가 바로 흥원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흥원창은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그런 그 교차 지점에 있는 이 조세 창고였고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런 그 관에서 운영하는 관창이 많이 쇠퇴하고 도고를 중심으로 한 사창들이 많이 운영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흥원창은 물류가 남한강의 물류가 그리고 이 여주, 원주, 충주에 이런 물류들이 이동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물류의 집산지였기도 합니다. 아마도 섬강을 따라 내려왔던 해월 신사께서는 이 흥원창에 잠시 들러서 여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월 선생께서 여주 관하로 갔을 때 시각이 마침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될 무렵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여주나루에 도착하기 전에 여주나루에서 한 1km 전방에 있는 신륵사를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신륵사를 중심으로 한 여주의 팔경이 매우 유명합니다. 과거에 조선조에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 여강 남한강을 따라서 많이 유람을 하기도 했는데 여주에는 여주 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륵모종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륵모종은 바로 신륵사의 종소리, 특히 해가 넘어가는 이 저물녘에 은은히 퍼지는 그런 신륵사의 종소리가 아마 여주 팔경의 으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월 선생님께서 여주로 갈 때 마침 시각이 그런 시각의 언저리였기 때문에 이 신륵사 주변을 지나가실 때 만약에 신륵모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 경관들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인 묵객들이 자연을 감상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신륵모종을 경험하지 않으셨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해월 선생님께서도 마침 그런 무렵에 이 공간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월 선생님께서는 여주 관아가 근처에 있는 여주 나루로 오셔서 여주 관아의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여주 관아는 당시의 여주 관아는 1872년 지방 지도를 통해서도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주시청이 들어서 있고 여주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는데요. 여주초등학교는 이제 새로운 여주관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이전을 해서 없고요. 과거에 여주관아에 객사가 있었던 객사의 이름이 청심루였는데 청심루가 있었던 이 여주의 객사는 여주초등학교로 변했다가 이제는 여주관아 이 복원지로 앞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아가 있었던 이 여주 관아터는 지금 여주시청이 들어서 있습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여주 관아에서 운영하는 여주 옥사에서 구금이 되셨을 건데요. 마침 해월 신사께서 여주 관아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문정기라고 하는 여주 목사가 이 동학의 수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 왔다고 하니까 밑에 하졸들을 시켜서 해월 선생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 궁금했겠죠. 예, 지방관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죄인인 그리고 동학의 괴수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 죄인을 붙잡아 왔으니까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월 선생을 만나고 나서 이 문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주 목사가 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 말로
해월 선생을 욕보입니다. 사실 별 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수계로서 뭔가 이 여주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죄인으로서 뭔가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매우 이미 노쇠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그런 그 해월 선생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실망을 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목민관으로서 사실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해월 선생은 그런 이 여주 목사의 행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매우 꾸짖습니다.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목민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언행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치민, 어떻게 치민을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이 목민관으로서 자세가 매우 소위 글러먹었다고 하는 그런 점을 강력하게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주 관하고요. 사실 문정기라고 하는 여주 목사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들이 등록이 돼 있는 오늘날의 인사기록부와 같은 건데, 국조방목에 보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1등으로 급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시절을 하던 시절에 이런 여전히 그 당시에 관리들의 행포가 심했던 조선 후기의 사회에 이 부패한 관원의 표상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요. 그 이후의 행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의 행태가 가히 목민관으로서는 올바르게 이런 관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월 신사께서는 그 다음날 북문을 통해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자료를 별도로 보셔야 될 텐데, 여주 섬강에서 한양까지 오는 한강의 수로를 제가 연구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한강의 수로, 특히 남한강 수로는 두물머리 북한강과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 북한강, 남한강 일대가 팔당댐이 들어서고 이곳이 서울과 이 수도권의 주요한 수자원의 그런 수원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배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들을 직접 배를 타고 체험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강의 물길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수운이 이동했던 많은 쇠곡선과 물품들이 물류가 이동했던 한강 수운의 대략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강을 따라서 한양에 들어오시면 경무청에 구금이 되시고 약 10여일간 구금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여일 후에 소소문 감옥에 구금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약 10여 차례의 재판을 한성재판소에 가서 받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고등재판소에 분국이 있었던 오늘날 종각 맞은편,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보면 제1은행이 있는데, 그 제1은행이 과거에 의금부터였고 그 일대가 이 고등재판소에 분국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을 10여 차례 받은 끝에 해월 선생께서는 좌도난정률, 예,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교, 이단 내 괴수로 지목이 돼서
교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교형은 바로 이제 오늘날 뭐 교수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교형을 언도한 재판장이 바로 탐과 놀이의 대명사인 조병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병직과 더불어서 또 배석 판사들이 있었는데, 또 그 배석 판사 중에 한 사람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단초가 됐던 이 고부의 현감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병직, 조병갑 이 사람들이 이 동학의 지도자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양에서의 그런 행적들은 이렇게 순도까지 그리고 이 교형을 언도받고 나서 서소문 감옥에서 교형장인 좌포청 감옥서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해월 선생께서는 매우 수척해 있고 병마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설사와 같은 이런 병들, 지병들이 지속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 노구에 형구를 짊어매고 재판정과 이 교형장으로 오고 갔던 그런 이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단성사가 있는 좌포청 감옥소에서 교형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순도의 장소는 지금도 그 단성사의 표석으로밖에 남아있지만, 그 장소가 과거에 좌포청 감옥터였다라는 것, 그리고 교형장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그림, 걸개 그림과 표석들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단성사에서 순도하신 이후에 이틀 동안 이 교형장의 시신이 버려지게 됩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에 방치되는 그런 과정에 한밤중에 동학군의 이 토벌군으로 참여했던 안성대대의 참영의 아들이 좌포청의 감옥 담을 넘어와서 해월 신사님의 이 머리 쪽을 가격을 해서 시신을 훼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월 선생님을 곁에서 보살피면서 옥바라지를 했던 이종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희문 밖에 버려져 있는 해월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송파에 있는 이상하의 집으로, 이상하의 집 근처에 뒷산에다가 묘를 만들어서 이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또 순도의 노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성사 같은 경우는 피체 노정의 마지막이고 순도 노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순도하던 당시에 해월 신사의 모습은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다양한 그런 그 서적들을 통해서 저작물을 통해서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순도 직전에 기록된 해월 신사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매우 수척하고 야인 모습이고 눈매도 매우 캥하지만 눈매는 매우 매섭고 형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 당시에 이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이 몸을 지탱하고 옷을 붙잡아서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의 모습을 보면 매우 퉁퉁 불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병색이 완연한 그런 그 신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외국의 공사관 안에서 많은 그런 그 외국 그
이 외교관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처형의 장면들을 지켜보게 했던 것 같아요. 조정에서 지켜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외국의 이 공사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조선 정부가 허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그 당시에 기록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고 있는 사진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사진과는 약간 다르게 이 탁자가 좀 더 보이는 방식으로 찍혔던 사진은 또 미국인 사진가가 또 찍었던 그런 사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공사였던 마티우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당시에 영사였던 파블로프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과거에 이런 이 현장들을 찍었던 사진이 그 이후에 러시아의 학자 바칠라프 셰로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리학자인데 그 당시에 조선 땅을 유람하고 이 조선을 소개하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서구의 동학과 그리고 해월 최시영, 그리고 수최재우, 그리고 해월 최시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구 유럽에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파블로프에 의해서 기록됐던 이런 사진들은 그 이후에 1903년도에 이 폴란드 그 지리학자, 그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러시아 지리학자라고 소개도 되기도 했지만 원래 이제 그 사람의 국적은 폴란드령이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령 폴란드 출신의 이 바칠라프 셰로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1903년에 이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과 이런 동학 관련한 그리고 해월 최시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는데 1905년도에 그 당시에 폴란드어판과 러시아어판 두 가지 종류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1919년에 해월 최시영 선생의 큰아들이죠. 맏아들인 소수 최동희 선생이 1919년 무렵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레닌을 만났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구술 자료와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구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 전에 모 저술에 그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제 문헌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레닌이 이 동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특히 해월 최시영의 사상에 대한 조회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1905년에 발간됐던 이 고려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 만주 일대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도모했던 소수 최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독립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레닌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레닌이 주창했던 그러한 그 사상의 요체들도 민중과 결합된 민중을 위한 그런 이 사상들이었고, 그리고 동학이 추구하는 바도 역시 민중을 위한 그런 이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레닌의 사상과 동학의 사상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 자금이나
그 조선의 독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닌도 많은 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일부분에서는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동희 선생이 지원한 바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레닌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발굴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학 전도교사에서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성사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성사에서 순도하신 해월 최시영 선생은 광희문 밖에 동학괴수 최시영이라고 하는 나무 팻말을 꽂아둔 이 상태로 감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훈 선생께서 시신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광희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광희문 앞에 이 좌포청의 이 관원 두목이었던 민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딱 버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민흥우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에 따르면 민배떼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배떼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배불뚝이나 이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민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광희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해월 선생님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종훈 선생 일행은 광희문을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해월 선생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는데, 이 시신을 수습을 하러 가는 날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종훈 선생은 이 수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동대문 쪽으로 가서 동대문 밖을 나와 가지고 광희문까지 이어지는 성벽을 따라서 이 광희문 밖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이 광희문에서 보초를 서고 이 감독을 하고 있던 민흥우나 관원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훈 선생은 해월 선생님의 그런 그 시신을 호롱불을 밝혀서 찾아내고 수습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키는 관원들이 계속 있었다면 그날 해월 선생님을 수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해월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광나루를 거쳐서 송파 이상하의 집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광희문은 지금 현재 있는 광희문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진 오른쪽에 장군 스포츠 뒤쪽으로 성곽의 일부가 보이는데요. 좌측의 광희문까지는 거리가 약 한 50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광희문의 위치는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가 있는 이 지점쯤에 광희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 무렵에 이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광희문을 복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광희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광희문 밖은 지금이야 신당동이나 황학동 이런 지역으로 모두 이제 민가가 들어선 그런 그 도시 개발이 된 상태이지만, 적어도 해월 신사께서 순도하시고 그런 당시에는 이 일대 광희문 밖은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월 선생님의 시신도 감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진에 보이면 이 지도에 이 광희문과 그리고 이 초록색, 녹색 지역이 전부 다 이 공동묘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전 이제 오래된 사진으로 보면 성곽 밖으로 광범위하게
이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제 순도 이후의 여정을 우리가 살피는 거기 때문에 순도 노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07년에 군대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위 90군대죠. 일본군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당했던 군인들의 시신들이 다 광화문 밖에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희생당한 군인의 시신들을 찾기 위해서 이 광화문 밖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옛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송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행적들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듬성 남아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은고개, 이런 그 지명들은 남아있어서 오늘날 그 은고개의 현장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었고요. 오늘날 광나루에서 길을 건너면 맞은편이 하남 지역인데 과거에는 이 광주였습니다. 광주 북면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송파 일대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남시로 행정 분리가 돼 있고요. 하남시 쪽에서 이 경기도 광주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그 길에 바로 남한산성 근처에가 바로 은고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고개를 다양한 지리지와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은고개는 중요한 게 이제 해월 신사님을 모시고 여주 원적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날도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요. 원래는 그날 저녁에 해월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가는 것은 1900년의 일입니다. 이미 송파 이상하의 집에서 2년 정도 모셔져 있었는데, 당시 이상하도 이 동학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동학 그 해월 선생의 묘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상하도 그 지역에서 되게 난처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가 이 동학 지도자들, 그 당시 손병희 선생이나 많은 이 지도자들에게 이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송파 이상하의 그 선상 근처에 모셔졌던 이 해월 신사의 시신을 2년 만인 1900년에 원적산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모실 때는 추남 박인호 상사님께서 짊어지고 아마도 지게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신을. 그래서 짊어지고 이동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날 저녁에 원래는 원적산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가려고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은고개에 당도했을 때에 근처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그마한 암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그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걸로 보면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은고개 근처에, 은고개 정상 근처에 이제 주막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이 추남 박인호 상사는 해월 신사님의 이 시신을 잘 모셔두고 죽장을 짚고 시립을 하듯이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막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효자이길래 흐트러짐 없이 저렇게 그 망자를 잘 보살피고 있는지 매우 감동적으로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추남 박인호 상사를 따뜻하게 밥을 지어 먹이고 대접을 한 후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응곡에는 지금도 그 현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주막의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응곡의 현장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그 기록 말고 작은 암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면 나름대로 부합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장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장사는 저희가 탐문을 하면서 현장 조사했을 때도 오래전부터 이미 해월 선생이 순도하던 그런 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작은 암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기록에 나오는 암자였다라고 한다면 뭐 지장사가 있는 이 공간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해월 선생님의 시신은 박인호 상사님에 의해서 곤지암을 건너서 지나서 유사리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사리에 가면 바로 이제 여주 원적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큰 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긴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덕봉으로 가는 그 원적산 천덕봉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덕봉 아래 소시랑봉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능선 자락에 거의 능선 정상부에 가까운데요. 예. 거기에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지나면 바로 원적산 천덕봉 아래 소시랑봉에 해월 신사께서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해월 신사의 유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짧게 제가 설명을 마지막 파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체 순도 노정, 이러한 그 순도 노정이 피체 노정이 다크 투어에서 희망 투어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이 문헌 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 자료 조사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기록이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도교나 여러 기고문들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후학들이 연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다양한 설들 를 참고를 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일들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이런 그 연구 성과나 그리고 답사의 결과들은 결국은 이런 천도교, 동학 천도교의 안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대중들에게 널리 선양돼야 되는 그런 또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동학 문화 해설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도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실 기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동학 지도자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님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미 동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도자로 거듭나신 분들이고 이미 동학을 창도하셨던 그리고 이 동학을 유지시키고 이끌어 오셨던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우리 민중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그 사상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단순히 동학 지도자의 그런 그 위상을 벗어나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이 지도자로 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다시 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동학문화 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의 대한 이미지 규정을 다시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미,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로서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스승으로서의 위상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동학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고난당하면서 순환을 당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민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현장에 남아있고 말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대중들과 함께 소통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학천도교에서 동학직강서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동학 기행 또는 동학순례길 답사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동학 지도자 행적을 따르는 역사 기행들이 이미 여주에는 이 해월 선생님의 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고론이라든지 주요 행적들, 그리고 동학 지도자의 묘소들, 생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부에 많은 그런 동학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월 선생님의 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길이라고 하는 역사 탐방로가 개설이 됐고, 2023년에는 경기 옛길과 그 다음에 경기의 역사 탐방로하고 결합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역사 탐방로로서 동학의 길, 해월의 길, 해월 피채노정, 순도노정은 지속적으로 조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 시간에는 이런 이제 수로를 따라서, 한강 수로를 따라서 해월 선생님께서 피체되는 그런 여정을 중심으로 지도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지도는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선처럼 해월 선생님께서 순도 이후에 묘역이 안장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표현을 해 본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를 참고해서 이제 다양한 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년에 수훈 최재우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 천도교의 4대 교주이신 추남 박인호 상사님과 천도교 중앙총부의 여러 이제 지도자들, 직원들이 도보답사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답사팀을 운영을 해서 해월 선생의 묘소를 찾아가는 그런 답사팀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추남 박인호 상사님의 양자이신 박래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래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월 선생의 묘소를 찾아가는 그 답사팀이 구성이 됐네. 그때 송파 나루를 거쳐서 남한산성을 거쳐서 곤지암을 거쳐서 해월 신사 묘소까지 지나가는, 지금 현재 붉은 선 옆으로 보이는 점선입니다. 짙은 점선이 보이는데, 그 짙은 점선이 이 추남 박인호 상사 계실 때 해월 묘역을 순례했던 그 코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해월 묘역을 순례할 때는 이런 길들을 통해서 답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5년에 동학순례길 기초조사 과정에서 동학기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2차 코스가 바로 경기 해월 관련 유적과 피체노정, 순도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노정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순서에 따르면 이 원주 손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단성사까지 몇 차례 그 경로를 거쳐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다녀온
해월 피체노정, 순도노정을 GPS로 주요 지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 결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1차, 2차, 올해 25년도에 진행했던 1차, 2차의 순례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과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이 탄생지이자 동학이 시작되었던 이 경주 포항 일대의 행적과 그리고 해월 신사님의 은거지 그리고 설법지 피체 순도노정을 정리한 그 현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피체 노정, 순도 노정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런 이 동학 지도자들의 이 고난의 길들이 단순한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분들의 행적들을 재조명해보고 그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하셨던 많은 그런 실천과 그 다음에 생각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행적들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치의 순도노정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그런 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웹 강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어눌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명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학문화 해설하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학의 문화들을 선양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